엄마 오늘 어땠어? 오랜만에 여행 나오니까 좋지? 좋긴 뭐가 좋아. 너는 사위랑 둘이서만 놀러 다니고 나는 혼자 손녀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하루가 다 갔는데 아이, 엄마도 손녀 보면서 힐링했잖아. 날 위해 여행 가자고 하더니 나는 바다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숙소에서까지 애 보고 이게 정말 날 위한 여행이 맞니? 솔직히 말해봐. 여행 가고 싶은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른 거 아니야? 할머니인데 손녀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동안 우리도 여행 와서 애 보느라 제대로 못 즐겼어. 엄마라도 날 좀 이해해줘야지. 그래? 그럼 너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갈 그땐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니들 둘이만 다녔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하지.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친정엄마면서 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 안 해. 친정엄마가 무슨 네 시녀야? 나는 네 시녀가 아니야. 이 정도도 못 해줘? 난 엄마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지 몰랐어. 아주 지 필요할 때만 친정 찾지. 이제부터 나는 너희 집안일도 손주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김명순 씨입니다. 올해 70을 맞은 김 씨는 요즘 부쩍 허리가 굽는 걸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척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예전에는 30분은 거뜬히 걷던 길도 이제는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딸 주연이를 생각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딸 주연이는 김 씨가 힘겹게 낳은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2번의 유산 끝에 겨우 얻은 생명이었죠. 그 시절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의 서름은 뼈에 사무쳤습니다. 갓 출산한 몸으로 시어머니 앞에 서면 핀잔이 쏟아졌죠. 남들은 아들 낳는다는데 너는 하등 쓸모없구나. 며느리 취급받고 싶으면 아들 하나쯤은 낳았어야지. 우리 집안대는 누가 이을 거냐.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대가 끊기게 생겼다. 하는 말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흘린 눈물은 베개를 적셨고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김 씨를 올감했습니다. 명절이면 아들 낳은 동서들은 대접받았지만 김 씨는 부엌 한켠에서 눈치만 보며 잔심부름이나 해야 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를 때도 사람들 뒤에서만 머물러야 했고 식사 자리에서는 늘 맨 끝이었습니다. 얘 가서 국그릇 좀 더 가져와. 심지어 시어머니는 한 번도 김 씨의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김 씨는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딸을 품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딸을 낳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해맑게 웃을 때면 세상의 핍박도 서러움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작은 두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감싸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이 밀려왔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김 씨는 억척스럽게 일하고 아끼며 딸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딸에게 쏟아부은 결과 딸은 어머니의 사랑과 뒷바라지를 등에 업고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몇 해 전에는 성실한 남자와 결혼해 사랑스러운 손녀 수연이까지 낳았습니다. 딸이 아장아장 걷던 시절부터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을 이제야 눈앞에서 이룬 것 같아 김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딸 낳았다고 천대받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딸 가진 게 부러움이 되는 세상이니 참 다행이지. 김 씨는 요즘처럼 딸을 낳은 게 흠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게 늦게나마 위안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딸은 착하지만 의존적인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힘든 일은 잘 못 견디고 늘 엄마에게 의지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죠.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여전히 사소한 일부터 큰일까지 엄마 김 씨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김 씨도 이런 딸의 모습이 걱정됐습니다. 내가 너무 과보호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딸이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평일 오전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좀 와줄 수 있어? 집이 너무 엉망이야. 수연이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줘. 딸의 갑작스런 부탁에도 김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고무장갑을 챙겨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새끼 부탁인데 힘들어도 어쩌겠냐? 딸의 집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싱크대는 그릇과 냄비로 산을 이루었고 냉장고 문을 여니 오래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난감과 빨래가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을 보며 김 씨는 한숨을 삼키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주연아, 집이 왜 이렇게 됐니? 매일 조금씩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김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남편도 야근 계속하고 둘 다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됐어. 딸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쌓인 그릇을 닦고 냉장고를 비우고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소파 위에 빨래도 개어넣고 방마다 정리를 끝내니 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집에 가서 손녀 수연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직 2돌이 채 안 된 손녀는 엄마를 찾으며 칭얼거렸고 김 씨는 어린 손녀를 품에 안고 달래며 또 집안일을 이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 부부가 퇴근하고 돌아왔지만 김 씨는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덕분에 겨우 살았네. 집이 아주 깨끗해졌어. 엄마, 매일 와줬으면 좋겠다. 딸과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셨죠? 사위가 물었지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도 따라 웃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라는 생각도 잠시 스치며 김 씨에게 당연하게 기대고 있는 듯한 딸의 모습에 문득 쓸쓸함이 몰려왔죠. 늦은 밤 버스 정류장에 선 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허리와 손목은 쑤시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덜컥거리며 달리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김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은 힘들어도 딸한테 엄마는 언제나 힘이 돼야지. 그래도 아직은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지만 김 씨는 그 서운함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딸이 잘 살고 손녀가 건강하게 자란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딸의 부탁으로 김 씨는 요즘 거의 주말마다 손녀 수연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집안일은 늘어만 갔고 손주까지 돌보다 보면 김 씨는 저녁 무렵이면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김 씨는 딸의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며 밀린 집안일을 마쳤습니다. 저녁 무렵 김 씨는 주방 한쪽에 기대어 겨우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에 손녀까지 돌보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배에서는 허기가 진동을 쳤습니다. 아침부터 일하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탓이었죠. 딸과 사위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김 씨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뭐 먹지? 뭐라도 좀 해줘. 딸 주연의 무심한 말에 김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 밥 먹어야지. 그러다 김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 네네. 다음 주에 또 뵈러 갈게요. 선물은 마음에 드셨어요? 백화점에서 일부러 좋은 걸로 고른 거예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 김 씨에게 대하는 것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나한테는 집안일만 시키더니. 김 씨는 가슴 한편이 퍽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김 씨 자신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기에 딸이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기에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려도 그냥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엄마, 나 배추국 끓여줘, 뜨끈하게. 전화를 끄는 딸이 태연하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꾹 삼키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알았어, 금방 끓여줄게. 속으로는 친정에도 시댁에 하는 거 반만이라도 하지 에휴.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말은 차마 딸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김 씨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딸이 무엇이라도 챙기려 오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생일 전날 김 씨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은 케이크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생일 아침 딸에게 걸려온 전화는 그 기대를 깨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은 도저히 시간 못 낼 것 같아. 대신 용돈 보냈어. 맛있는 거 사드셔. 짧은 통화에 김 씨는 무거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섭섭함이 밀려왔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자꾸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바쁘지 시간 내기 힘들 수도 있어. 김 씨는 계속 자신을 위로했지만 문득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김 씨는 딸의 집에서 우연히 시어머니 생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시어머니 생일날에는 직접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선물도 전하며 심지어 여행까지 보내드렸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김 씨의 생일을 용돈 보내는 걸로 퉁치고 시어머니에게는 따뜻한 시간을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는 친정이라 편하고 시댁은 어려워서 더 신경 쓰는 걸 거야. 속으로는 친정 엄마를 더 신경 쓰겠지. 김 씨는 애써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삼켰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남편 기일날에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 혼자 조촐하게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딸도 아버지를 많이 사랑했고 남편도 딸을 많이 아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딸이 꼭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몇 번이나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기다렸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저녁 무렵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어. 다음에 따로 찾아뵐게. 김 씨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상을 차리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딸이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당신이 좀 이해해줘요. 김 씨는 조용히 자신을 다독이며 술잔을 남편 사진 앞에 올렸습니다. 기일이 지나고 일주일 후 김 씨는 또다시 딸의 부탁으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 씨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손님 맞이를 위해 김 씨에게 도와달라고 연락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직장 동료들이 오기로 했어. 제대로 대접해야 해. 팀장님도 오신대. 딸의 말에 김 씨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들을 손에 들고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녁 준비가 다 끝나고 김 씨는 약간은 허탈한 마음을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몸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 부부는 김 씨가 피곤해 지쳐 눈을 감고 있으니 잠이 든 줄 알았던 모양이었는지 거실 옆 주방에서 딸과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순간 김 씨는 무언가 쎄한 느낌이 들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제주도 진짜 좋았지?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가 여행 보내줬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 다행이다. 나도 시댁 식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서 좋았지 뭐. 잠깐 저번 주 주말이면 김 씨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남편의 기일과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남편의 기일에 시댁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에는 엄마한테는 일 있다고 거짓말했어. 알면 서운해할까봐. 김 씨는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버지 기일에 안 오고 시댁 챙기러 제주도까지 간 거야?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더 이상 친정은 그저 평소에는 필요할 때만 찾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뒷전으로 미뤄지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이죠. 가슴 깊은 곳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그냥 바빠서 못 온 줄만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딸에게 바라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마음뿐이었죠. 김 씨는 잠시 후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 부부는 놀란 듯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좀 더 주무시지. 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제 가볼게. 네, 벌써요?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아니, 그냥 갈게. 너희들끼리 손님 잘 대접해. 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딸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자. 내가 먼저 거리를 두자. 서럽고 아프지만 더 이상 혼자 기대하고 혼자 서운해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김 씨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김 씨는 요즘 딸한테 전화가 오면 먼저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간의 서운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고 화면에 딸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김 씨는 잠시 바라보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도 시간 되지? 딸의 목소리에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주연아. 시간 안 될 것 같아? 김 씨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제는 딸의 부탁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 건지, 그래도 딸인데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변화를 딸도 느낀 걸까? 어느 날 딸은 갑자기 김 씨에게 강원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나 다녀오자. 준비는 남편이랑 나랑 다 할게. 엄마는 몸만 오면 돼. 그동안 우리 엄마 고생한 거 생각나더라고. 뜻밖의 제안에 김 씨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딸이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엄마랑 요새 많이 못 봤잖아.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달 후 강원도 여행을 약속하며 김 씨는 다시 작은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무엇보다 딸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행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행 당일 강원도의 바닷바람은 상쾌했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방 어때? 바다 보이는 방으로 특별히 예약했어. 방 정말 좋다. 고마워, 주연아. 김 씨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딸 부부는 서둘러 짐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잠깐 요 앞 바닷가 갔다 올게. 수연이 잠깐만 봐줘. 응, 너희 둘이서만? 김 씨가 묻기도 전에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밑에 카페에서 편히 쉬고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순간 김 씨의 가슴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김 씨는 품에 손녀를 안은 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애를 나한테 맡기고 가면 나보고 어떻게 편히 쉬라는 거야. 당연히 어린 손녀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음료수를 엎지르고 의자에서 내려오겠다고 보채고 김 씨는 허리를 굽혀 아기를 붙잡고 간식이며 물티슈를 챙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을 날 위해서 온 거라고 하지 않았나? 김 씨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가족 여행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또다시 딸 부부를 위한 베이비시터 역할로 전락한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그날 하루 김 씨는 손녀를 안고 해변을 따라 쫓아다녔습니다. 바다는 코앞이었지만 발끝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실컷 파도 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싶었지만 그런 여유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지칠 줄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김 씨는 숨이 차서 겨우겨우 뒤따랐습니다. 저녁 무렵 숙소에 돌아왔을 때 김 씨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과 사위는 손녀를 김 씨에게 맡기고 둘이서 숙소 근처 야경을 보고 온다며 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만 나갔다 올게. 수연이 씻기고 재워줘. 딸과 사위는 마치 당연한 듯 김 씨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은 채 숙소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손녀를 재운 뒤에도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김 씨는 말없이 불 꺼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여행이 맞나? 아니면 그냥 나한테 애 맡기고 둘이 여행을 즐기려고 나를 부른 거 아니야? 김 씨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딸 부부가 돌아온 건 무려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멀리서 둘의 웃음소리가 방 안까지 들렸습니다. 사위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뒤 딸이 다가왔습니다. 한껏 기분 좋은 얼굴로 김 씨에게 물었죠. 엄마 오늘 어땠어? 오랜만에 여행 나오니까 좋지? 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에 꾹꾹 눌러뒀던 서운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너는 사위랑 둘이서만 놀러 다니고 나는 혼자 손녀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 하루가 다 갔는데? 딸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도 손녀 보면서 힐링했잖아.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 위해 여행 가자고 하더니 나는 바다 구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숙소에서까지 애 보고. 이게 정말 날 위한 여행이 맞니? 솔직히 말해봐. 여행 가고 싶은데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부른 거잖아? 조심스럽게 쏟아낸 말이었지만 딸 주연은 되려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인데 손녀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동안 우리도 여행 와서 애 보느라 제대로 못 즐겼어. 엄마라도 날 좀 이해해줘야지.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녀를 봐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갈 땐? 그땐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니들 둘이만 다녔니? 예상대로 딸은 순간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하지.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친정엄마 자격이 있어? 친정엄마면서 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이야기하네. 친정엄마가 무슨 네 시녀야? 나는 내 시녀가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삼키고 넘어갔을 말들이 김 씨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딸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도 못 해줘? 난 엄마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지 몰랐어. 김 씨는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는지 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일에 거짓말하고 시댁 여행 간 것부터 이번 여행에서 자신을 단지 손녀 돌보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견디고도 속 좁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필요할 때만 친정 찾지. 이제부터 나는 너희 집안일도 손주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딸 주연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봤지만 김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그렇게 씁쓸하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김 씨는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주기만 하는 관계를 끝내야겠다. 나도 나를 좀 더 아껴야지. 그날 밤 딸에게서 온 전화를 김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딸의 연락을 받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쓰여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스스로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김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떤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강원도 여행 이후 김 씨는 딸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무음으로 해두었고 딸의 이름이 뜨는 화면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늘 딸의 부탁이나 집안일로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토록 바랐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새벽마다 청소하고 장을 보고 손녀를 돌보느라 허덕이던 나날 대신 이제는 공원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마음을 쏟던 시간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김 씨가 집에서 조용히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심스레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김 씨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주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용당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 잔 내주며 담담히 물었습니다. 그래. 왔으면 본론부터 말해라.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니? 주연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나 둘째 생겼어. 근데 박서방이 친구한테 투자했다가 돈까지 잃는 바람에 지금 가진 수중에 돈도 하나 없어. 갑자기 대출도 어렵고. 딸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손주도 좀 봐주고 엄마 노후에 모아놓은 적금 깨서 나 도와주면 안 돼? 김 씨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댁은? 시댁에 나 부탁해. 딸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시댁은 안 돼. 하필 지금 임신해서 아들 힘들게 하냐고.
시기도 못 맞추냐고 눈치만 줘. 김 씨는 순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럴 때에만 친정 찾는 거니? 김 씨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필요할 때만 친정을 찾고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던 딸이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텐 엄마밖에 없잖아. 예전 같았으면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 씨는 달랐습니다. 주연아, 김 씨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집안일은 너희 몫이야. 딸은 억울한 듯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동안 친정엄마가 무조건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딸은 이런 단호한 거절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래? 친정엄마가 이럴 수 있어?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김 씨는 차분하게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껏 네가 힘들다 하면 다 봐줬고 내가 원하면 어떻게든 맞춰줬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딸을 망친 거더라. 이제부터는 엄마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해봐. 너희는 아직 젊고 몸 멀쩡하고 못할 게 없어. 좀만 힘들다고 부모에게 손 벌리고 울면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거냐? 김 씨의 단호한 말에 딸은 말없이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이후 김 씨는 딸과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끌려다니던 나날이 끝나고 김 씨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을 통해 딸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사위는 돈을 잃은 뒤 투잡을 뛰었고 딸은 둘째 임신한 몸으로 어린 큰손녀를 돌보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시댁에서도 내가 괜히 투자를 말리지 않아서 우리 아들 고생시킨다며 딸을 몰아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위 편만 들었습니다. 지금껏 시댁에 잘 보이려고 친정을 소홀히 했던 딸에게는 더없이 쓰라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존이 얼마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모든 걸 줬었구나.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어. 딸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손을 곱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간은 흘러 딸은 더 초췌한 모습으로 김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정리되지 않았고 통통했던 딸은 얼굴 살까지 빠져 헬쑥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문 앞에 주저앉은 딸은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돈 달라고 온 거 아니야. 그냥 엄마랑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연을 끊어. 김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엄마가 지금 다시 손을 내밀어주면 넌 진짜 변할 수 있겠니?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이번에는 엄마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게. 엄마가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줘. 김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내 행복을 먼저 지킬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딸을 믿어볼까? 생각 정리를 마친 김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쉽게 용서할 생각도 없으니 내가 진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너만큼 엄마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내가 인정해줘야 해. 그리고 시댁도 중요하지만 친정 어머니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잘 알겠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모습은 안 돼. 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결연함이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진짜 변할게요.
그래. 근데 아직은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김 씨는 지금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딸이 저지른 많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힘없이 주저앉은 딸을 보자 김 씨의 가슴은 저리게 아파왔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차에서 담요 좀 가져올게요. 홍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으니 금방 올 거야. 문득 그들이 서둘러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그러다 큰아들이 차에 타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부항. 그때 갑자기 차의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서둘러 운전석 문을 닫았고 며느리도 재빨리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가지마, 엄마 여기 있어? 그제야 홍씨 할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마, 나를 산속에 버리고 가는 거야? 민수야! 엄마야? 제발 엄마 여기 버리고 가지 마. 그제서야 그동안 아들 며느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차는 빠르게 멀어졌고 점점 더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72살의 홍정순 할머니이십니다. 홍씨 할머니께서는 38배 나이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은 출근하기 전 믹스커피를 마시며 웃음 띤 얼굴로 여보, 다녀올게. 오늘은 일찍 들어올 거야. 라는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섰지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경찰이 사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홍씨 할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고 눈앞이 깜깜할 뿐이었지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홍씨 할머니 옆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제야 홍씨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도 치러야 했고 어린 두 아들들을 홀로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꿈이길, 제발 이건 꿈이어야만 해.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며 홍씨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바라보며 홍씨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 작은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날부터 홍씨 할머니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동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손은 매일 물에 불어 있었고 어깨와 허리는 항상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에서 작은 가판을 열어 과일이나 직접 만든 반찬을 팔았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도 쉴 수 없었지요. 비가 오면 비닐을 둘러쓰고 추운 겨울에는 핫팩을 붙이고 장갑을 끼고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연고를 바르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한 번은 심한 감기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이 났지만 그날도 홍씨 할머니는 일을 나갔습니다. 오늘 쉬면 내일 아이들 급식비를 못 내는데 하루하루가 홍씨 할머니에겐 전쟁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렇게 고생하시는데도 늘 웃으시니 참 대단하신 분이야. 비록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홍씨 할머니는 힘을 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들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늘 웃음 또한 잃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홍씨의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아온 날, 홍씨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이거 엄마 선물이에요. 큰아들이 건넨 빨간 내복을 보며 홍씨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컸어요.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의 첫인상은 무척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홍씨 할머니는 안도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홍씨 할머니는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홍씨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엄마가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엄마를 모시고 잘해드릴게요. 큰아들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고 모아온 전 재산이었기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자신의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기에 아들의 효도 약속이 달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엄마는 너를 믿는다. 큰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며칠 후 홍씨 할머니는 큰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라며 정성스레 상을 차려왔고 큰아들도 출근길에 꼭 홍씨 할머니 방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홍씨 할머니는 가슴 한켠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차려지는 따뜻한 밥상, 출근 전 들르는 아들의 인사, 며느리의 다정한 미소.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동업자가 거액의 투자금을 들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홍씨 할머니의 방에는 큰아들 부부의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못 살아.
어떻게 그 말을 홀랑 믿고 돈을 다 줘? 당신 제정신이야? 우린 이제 어떡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우린 다 끝났어. 날이 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고, 결국 궁지에 몰린 큰아들은 다시 한번 홍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금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는데. 혹시 통장에 돈이 좀. 하지만 홍씨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내어준 후였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쩌지 민수야, 엄마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이미 다 줬잖니? 그 순간 큰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방을 나가버렸고, 그날 이후로 큰아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홍씨 할머니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보며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온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아침 식사가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출근길의 인사도 따뜻한 미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진 홍씨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한 번만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엄마,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 되면 모시고 갈게요. 그 말에 홍씨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간호사의 물음에 홍씨 할머니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우리 애들이 다 바빠서요. 홍씨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홍씨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남이 자식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현실이 너무나 썩을펐습니다. 한편 며느리 소영 씨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꺼려했지만, 사업 자금을 위해 홍씨 할머니를 모시겠다는 큰아들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씨 할머니가 집안 사정을 도와주지 못하자, 착해 보였던 며느리는 그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해. 며느리는 큰아들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고, 큰아들은 그 말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큰아들은 결국 항상 어머니보다는 자신의 아내의 편을 들곤 했습니다. 그러자 기세등등해진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홍씨 할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려 하면, 아, 어머님, 제발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어머님이 괜히 손 떼시면 일만 더 늘어요. 라며 부엌에서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도 점점 늦춰졌고, 밥을 차려줘도 홍씨 할머니 몫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 과식은 좋지 않아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란 걸 홍씨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배고픔을 참다가 부엌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 하면 며느리는 냅다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밤늦게 음식 드시면 건강에 안 좋으시다니까요. 그리고 부엌이 더러워지잖아요. 홍씨를 향한 며느리의 홀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홍씨 할머니는 식탁 위에 예쁘게 익은 복숭아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터라 배가 고팠고 목도 말랐습니다. 달콤한 향이 나는 복숭아를 보니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사왔나? 하나만 먹어도 될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복숭아 하나를 집어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었고 복숭아를 드시던 홍씨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그거 드시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왜 마음대로 드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홍씨 할머니는 손에 든 복숭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몰랐어. 배가 고파서. 거지도 아니고 배고프다고 남의 것을 막 주워 드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거 비싼 거예요. 한 개에 10,000원이나 하는. 홍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를 허락도 없이 먹었다는 죄책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지치지도 않는지 홍씨 할머니를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가 허락하지 않은 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알겠어요? 홍씨 할머니는 반쯤 깎다만 복숭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고작 복숭아 한 조각에 이토록 서럽고 쓰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식객 신세가 되었구나. 겨우 복숭아 하나 먹었다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구박대기 신세가 됐나? 그날 저녁 며느리는 일부러 복숭아를 씻어 썰어서 큰아들 앞에만 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특별히 보내주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홍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목구멍이 메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홍씨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큰아들 부부의 대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보, 어머님 때문에 우리 살림이 더 팍팍해져요. 우리도 이제 우리 살기 바쁜데. 며느리의 말에 큰아들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를 어떻게 그렇게 말해?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침묵으로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점점 방 안에만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며느리 때문에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 물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항상 움츠러든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홍씨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달랑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재산은 사라졌고 자식들의 사랑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짐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지. 그걸 꼭 알아야겠어. 홍씨 할머니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고민 끝에 홍씨 할머니는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치매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홍씨 할머니는 일부러 길을 잃은 척하고 동네에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홍씨 할머니를 찾아 나섰고 간신히 할머니를 찾아낸 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홍씨 할머니를 보며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도 정말 힘들어요. 이제 어머님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챙기려 했던 큰아들과 며느리였지만 치매 연기가 반복되자 점점 짜증을 내며 홍씨 할머니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자식들의 변화된 태도를 느끼며 점차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나는 그저 짐일 뿐이구나. 하지만 홍씨 할머니는 아직 자식들의 진심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길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닌 자식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식사를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홍씨 할머니는 일부러 눈을 흐리게 뜨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누구야? 여기 왜 있는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아들도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시겠어요. 매일 아침 이런 일이 반복되자 큰아들 부부는 홍씨 할머니를 더욱 귀찮아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예 홍씨 할머니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며느리의 말에 큰아들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이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기에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홍씨 할머니의 치매 연기는 갈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홍씨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물건을 잃어버리고 방 안에서 서성이는 척할 때마다 큰아들 부부는 더 이상 걱정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듯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디다 뒀더라. 홍씨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집안을 헤매고 다닐 때면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잖아요. 왜 자꾸 이런 걸 잊으세요? 이제는 기억도 못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이런 말들이 늘어날 때마다 큰아들은 점점 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를 감싸주는 일도 없어졌고 오히려 며느리의 불평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씨 할머니는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어머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은 이 정도인데 나중에 똥오줌 다 받아가면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데 난 못해. 그래도 어머니인데. 당신도 봤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뭘. 어차피 요양원에 모셔야 할 텐데 차라리 지금. 며느리의 말은 마치 칼처럼 홍씨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큰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그냥 요양원에 보내자.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아야지. 어머님 치매에 돈도 없으신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모셔야 해?
큰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며느리의 말에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네. 근데 요양원 보내드릴 돈은 있고? 이 대화를 들은 홍씨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치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큰아들이 갑자기 홍씨 할머니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큰아들이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전부 녹아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오랜만에 같이 여행 가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 예전처럼 즐겁게 지내자고요. 큰아들의 말은 마치 오랜만에 자신을 챙겨주는 듯했고, 그래서 홍씨 할머니는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미소가 떠올랐고, 그 미소를 보며 홍씨 할머니는 마치 다시 예전에 좋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여행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홍씨 할머니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간식도 챙겨주고, 큰아들은 차에서 내려 할머니와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웃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도 큰아들 부부는 자주 차를 세워 경치를 보게 했습니다. 엄마, 여기 경치 정말 좋죠? 우리 어릴 때 산에서 놀았던 기억이 나요? 큰아들은 홍씨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나란히 서서 산속 경치를 가리켰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나눴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리움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기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며느리가 제안했고 큰아들은 홍씨 할머니의 손을 잡고 며느리는 홍씨 할머니의 옆에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서풍 온 것 같고 좋다. 홍씨 할머니는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서운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괜히 불안해했었나 봐. 하지만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고 홍씨 할머니는 조금씩 어두워지는 주변 환경에 대해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너무 깊은 곳 같은데. 하지만 큰아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홍씨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차가 멈춘 곳은 깊은 숲속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홍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차에서 필요한 걸 좀 가져올게요. 홍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으니 금방 올 거야. 주변의 경치를 바라보며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큰아들과 며느리가 걸음을 재촉하며 차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잠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그들이 서둘러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그러다 큰아들이 차에 타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부항. 그때 갑자기
차의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서둘러 운전석 문을 닫았고 며느리도 재빨리 차에 올랐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일어서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어디 가니? 엄마 여기 있어? 홍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큰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홍씨 할머니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설마 나를 산속에 버리고 가는 거야? 홍씨 할머니의 마음속에 믿기 어려운 현실이 점점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제발 엄마 여기 버리고 가지 마. 홍씨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두 팔을 허공에 휘저었지만 큰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빠르게 멀어졌고 점점 더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안 돼. 나를 두고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홍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버리고 가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 그토록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 그리고 자신을 책임지겠다는 그 말들까지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홍씨 할머니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며 힘겹게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는 후들거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했고 결국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어둠이 산속을 덮어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홍씨 할머니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홍씨 할머니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고 그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바람은 막아주겠지. 홍씨 할머니는 몸을 움츠리고 동굴 안에 몸을 눕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나마 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그리 잘못했니?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자식에게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려진 걸까? 그렇게 홍씨 할머니는 동굴에서 무려 3일을 버텼습니다. 주변의 풀을 뜯어먹으며 겨우 목숨을 이어갔지만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갔습니다. 밤이면 들짐승 소리에 놀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주길 바라며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멀리서 사람의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어이, 여기 좀 와봐. 여기 사람이 있어. 홍씨 할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산객들이 보였습니다. 등산객들은 홍씨 할머니의 삐쩍 야위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얼마나 계신 거예요? 홍씨 할머니는 힘없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저를 여기다 버리고 갔어요. 등산객들은 홍씨 할머니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곧바로 물과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에 옷은 찢어져 있었고 가뜩이나 건강이 좋지 않았던 홍씨 할머니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등산객들은 즉시 구조대에 연락했고 곧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산속에서 사흘을. 만약 조금만 늦게 발견되셨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홍씨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매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살았구나.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홍씨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비정한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경찰은 홍씨 할머니의 진술을 듣고 작은아들 준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 해외에 나가 있던 작은아들은 어머니가 산속에서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 어머니가 산에 계셨던 거예요? 작은아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작은아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과 형수가 어머니를 산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병원에 도착한 작은아들은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홍씨 할머니는 마치 90세 할머니처럼 2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작은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작은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너라도 와줘서 고맙다. 작은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작은 아들의 신고로 큰아들과 며느리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큰아들과 며느리는 오히려 뻔뻔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치매이셔서 혼자 산에서 길을 잃으신 거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부모님을 경찰이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으시면 안 됩니다. 큰아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소했고 주변 경찰들은 그 연기에 깜빡 넘어갈 뻔했습니다.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형사님, 어머님이 치매이신 걸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희가 왜 경찰에 체포돼야 하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며 홍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치매라고? 내가 언제부터 치매였다는 거니? 홍씨 할머니의 또렷한 목소리에 큰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건 다 너희가 나를 버리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내가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한 거였다. 너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말에 큰아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죠. 담당 형사가 큰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최선이었어요. 어머님은 이미 치매라고 온 동네에 소문도 다 냈고, 여기서 돌아가시면 보험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도 이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어. 근데 이거 설마 걸리진 않겠지? 당신도 참 어머니 어차피 치매시잖아요. 기억도 못 하실 텐데 뭘. 걸리면 아니라고 우기면 돼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법정에는 홍씨 할머니가 겪은 3일간의 처절한 생존기가 상세히 공개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산속에서 풀뿌리를 뜯어먹으며 버텼던 시간들. 밤마다 들려오는 짐승 소리에 떨며 보낸 공포의 순간들. 법정에서 홍씨 할머니는 담담하게 그간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판사님,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런 배신뿐이었습니다. 홍씨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사건의 전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노모를 깊은 산속에 버리고 갔다는 건 사실상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엄마! 제발! 큰아들이 홍씨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감옥이라니 너무 가혹해요. 하지만 결국 큰아들에게는 징역 12년, 며느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둘 다 실형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선고를 듣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며느리도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홍씨 할머니는 작은아들 부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혜진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보살피며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레 죽을 끓이고 과일을 깎아 병상에 누운 시어머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어머님, 여기 따뜻한 쌍화차 한 잔 드세요. 이거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고맙다, 혜진아. 늙은 시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느라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죠. 작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홍씨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큰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가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다정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작은 아들도 틈나는 대로 병원에 들러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턴 전적으로 저희가 모실게요. 우리 고운 엄마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을까? 홍씨 할머니를 바라보는 작은 아들의 눈가에는 늘 미안함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퇴근길에는 항상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사들고 왔고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 부부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홍씨 할머니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면 산속에서의 그 참혹했던 기억이 되살아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큰아들과 며느리의 변호사가 홍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와 소영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탄원서를 써주신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지금 매일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홍씨 할머니의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문득 큰아들과의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들은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고
어릴 때는 항상 다정하게 어머니를 도왔던 아이였지요. 큰아들은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고,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자 홍씨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기를 당한 후 매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더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한 걸까? 내가 키운 아이가 원래 이렇게 나쁜 아이는 아니었는데 큰아들이 사기를 당해서 망가진 게 아닐까? 홍씨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고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장인은 수척해진 얼굴로 홍씨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부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자식 가진 부모 마음 잘 아시잖아요. 못난 딸이지만 부모로서 딸이 옥살이를 하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못난 딸 둔 불쌍한 늙은이 처지 생각해서 제발 너그러이 생각해 주세요. 가족 아닙니까? 장인의 눈물 어린 호소에 홍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때는 친딸처럼 따르던 며느리가 이제는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자식인데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주는 게 나을까? 내 아들이 다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홍씨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마주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된 큰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연민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버려졌던 그 순간의 절망감, 죽음의 공포, 자식에 대한 배신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홍씨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선택의 기로에 빠졌습니다. 그 앞에는 큰아들의 변호사가 두고 간 탄원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큰아들과 며느리를 그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끝까지 치르게 해야 할까?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홍정수님은 믿었던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하셨지만 현재 둘을 용서하고 탄원서를 제출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사연자분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사연자분께 정말로 큰 힘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정수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